스승이 직을 내놓고 낭랑을 떠난다는 소식을 접한 방정규는 깊은 고민에 휩싸였다. 새로운 태수 밑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정규는 스승을 따라 낭랑을 떠나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힘들었다. 자신이 보기에 이제 스승이 다시 낭랑에 돌아온다는 건 영원한 일이었다. 설사 낭랑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시 높은 관직을 얻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스승을 따라 나서는 건 자신 역시 비슷한 운명에 처하는 일이었기에 그는 오랫동안 범인하다 달이 혼이 뜬 어느 날 밤 소청을 밖으로 불러냈다. 스승님은 좀 어떠셔? 생각보다는 회복이 느리셔. 처음에 상처가 빨리 아물어 안심을 했지만 기가 많이 상하셨나봐. 그런데 오빠는 요즘에 그렇게 뜸해? 아니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 스승님은 결심을 바꾸지는 않으시려나? 서청은 말없이 고개를 가로주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시려는 거지? 너는 어떡하고? 그리고 나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가 봐. 정사란 건 속사정이 복잡한 것 같아. 어디로 가시려고 해? 아직 정해진 건 없어. 오빠가 생각해봐. 내가? 그래, 그래야지. 서청은 당연히 정균이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정균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정균은 서청의 얼굴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걸 느끼며 시선을 하늘에 훤히 떠 있는 둥근 달로 옮겼다. 자신이 지나온 삶이 저절로 떠올랐다. 먹고 살기가 그렇게나 어려웠던 어린 시절, 산골의 작은 마을을 떠나 낭랑으로 오던 일, 저작거리를 헤매다 서청이 눈에 띄었던 일, 서청이 아버지를 졸라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일, 스승이 갈 곳 없는 자기를 받아 무술을 가르쳐주고 낭랑의 관리로 등용시켜주던 일, 봄이면 서청과 같은 꽃구경 다니던 일,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을 찾아 물장구 치고 가을이면 산으로 밤을 주우러 다니고 겨울이면 하얗게 내린 눈을 밟으며 서원을 빌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친의와 다름없는 서청, 신부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양운거, 기왕 결정한 거 빨리 떠나려고 해. 바로 글피 사람들의 눈길이 싫어. 해가 떨어지면 떠날 거야. 오빠도 성문 밖으로 와. 그래 알겠어. 정규는 막상 서청을 보자 속에 품었던 말을 도저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정규는 두 가지 청을 청하고 싶었다. 하나는 당장 이 밝은 달 아래서 혼약을 올리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만약 양운거가 회복을 하지 못하면 낭랑으로 돌아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청의 가련한 얼굴 앞에서 정규는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청을 만나고 온 후로도 정균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고민 끝에 그는 일단 출근을 했다. 태수의 열병식이 있는 날이라 교육인 그는 떠나더라도 열병이 끝나고 떠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도열한 병사들을 둘러보던 채비가 맨 앞에 서 있는 정균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방정균이라고 합니다. 내가 방정군이냐? 너의 무예가 그리도 출중하다면서? 가찬이옵니다. 정규는 태수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몸이 하늘로 붕 떠오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채비는 보통의 태수가 아니었다.
쓰러져가는 진을 되살리든 아니면 자신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든 뭔가 큰일을 낼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미 진의 많은 문신과 무신들이 최비의 밑으로 들어와 최비는 진의 황제 못지않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정균의 눈에 최비는 천하에서 가장 강하고 높은 사람이었다. 그런 최비가 도열한 숱한 장군과 상관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다 일개 겨위에 불과한 자신이 앞에 우뚝 멈춰 서서는 이름을 물어왔고 더군다나 자기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어디 실력을 한번 볼까? 여봐라. 최비의 지시가 떨어지자 즉각 몇 사람의 무사가 정균이 앞에 섰다. 검을 든 사람, 돌을 잡은 사람, 쌍도끼를 둘러맨 사람, 모두 그간 낭랑에서는 볼 수 없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상대를 하나 골라보아라. 최비의 말에 정균은 직감적으로 기회가 왔다는 걸 느꼈다. 옛 태수를 보위하던 무사들은 태수의 몰락과 함께 자연히 사라지고 있었고 좋은 자리는 모두 최비가 데리고 온 새로운 무사들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 판에 비로소 실력을 보일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정균은 차분한 눈길로 무사들을 살폈다. 모두 5의 무사들은 제법 씨알이 굵어 보이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였지만 그렇다고 당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않았다. 이마에 힘줄이 붉은 솟아난 장사형 무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자 정균은 눈길을 빠르게 옆으로 옮겼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키가 크고 몸집이 허리허리한 무사는 큰 힘은 없어 보였지만 이상할 정도로 큰 키가 어딘지 불길했다. 세 번째의 애꾸는 눈이 하나 없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도 같았지만 표정이 여간 표독해 보이지 않아 그도 피하고 싶었다. 네 번째 눈에 들어온 사나이를 보자 정균은 급히 다음의 사나이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마지막 사나이는 미남형이었다. 미남이 이런 무사들이 대열에 합류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일이라 정균은 먼저 봐두었던 네 번째 사나이에게로 눈길을 되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지목한다는 뜻이었다. 정균은 이미 네 번째 사나이를 볼 때부터 그를 상대로 지목해 두었다. 두었었다.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키, 이리저리 눈길을 돌리며 정균의 신경을 분산시키려 하는 시도를 정균은 놓치지 않았다. 스승 양운고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알아보는 법을 일러주곤 했는데 바로 거기에 딱 부합되는 자였다. 그럼에도 정균이 그를 찬찬히 살피지 않고 바로 다음 사나이에게로 눈길을 돌린 건 최비에게 자신이 가장 약한 사나이를 고른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하하 방종균 머리가 좋은 청년이로군. 우둔한 자는 싸우고 나서 이기지만 현명한 자는 싸우기 전에 이기는 법이지. 그럼 내가 한번 방교위의 칼을 받아보아라. 이름이 뭔가? 무사는 태수가 이름을 물어주자 황송한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전두라 하옵니다. 그러나 최비는 전두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빼들자 고개를 가로주었다. 먹검으로 하라. 장대가 초멍되는 젊은 장수를 다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정균은 진검도 괜찮다고 말하려다 꾹 눌러 참았다. 어차피 진검으로 하나 먹검으로 하나 질 일은 없겠지만 태수에게 겸손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사들이 비켜서 둥근 자리를 만들고 먹금이 건네지자 정균은 먼저 먹금을 들어 태수에게 예를 취한 다음 멀근히 이 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는 전두를 향해 정광석각처럼 검을 찔렀다.
정규는 상단을 2번 찌르고 크게 한번 휘두른 다음 몸을 낮추는 상대의 그림자를 느낌과 동시에 하단을 향해 단숨에 목검을 내리꽂았다. 바로 양운거가 창시한 건법인 박상격하의 한 수로 거기에 상대는 이 수에 의해 무너지곤 했다. 그러나 전두는 뜻밖에도 방정균의 의도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자연스럽게 아래로 몸을 숙임과 동시에 목검을 땅에 세우면서 옆으로 파고드는 방정균의 공격을 간단하게 막아냈다. 순간 방정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수였다. 너무나 세련되고 부드러운 몸동작은 그가 겉보기와는 달리 일생을 대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과 만약 진검으로 겨루었으면 자신이 피를 흘릴 뻔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이 갑작스런 느낌이 정균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순간 정도는 정균의 이 바늘끝만한 심리적 허점을 꿰뚫고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연달아 몇 수 찔러왔다. 정균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수를 받아냈지만 정균의 동작은 그저 허공을 가르고 날아드는 목검을 막아내기에만 급급할 뿐 다음 공격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눈 깜짝할 새 수십 합이 교환되었고 경지가 높지 않은 일반 군병들이 보기엔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것 같았지만 고수가 보기에 이미 승부는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두 당사자였다. 정균이 이마에 차츰 땀방울이 배더니 정내는 줄줄 흘러내렸다. 급소에 이어 또 다른 급소를 파고드는 전두의 계산된 공격은 침착하고 여유가 있었지만 땀을 비오듯 흘리는 정균의 방어에는 방향도 목적도 없었다. 그만 숨이 턱에 차오른 정균이 먹금을 떨어뜨리기 직전 터져나온 최비의 목소리가 전두의 건물을 중단시켰다. 무슨 부야? 전두는 즉각 최비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다. 정균도 얼른 자세를 바로잡고 고개를 숙인 후 뒤로 물러났다. 이제 너희는 진법을 겨루어라. 순간 전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피어오르더니 한 무릎을 땅에 꿇고 말했다. 대수님, 소인은 진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정균 너는 내세울 바는 못되지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좋다. 혼자서라도 한번 펼쳐보아라. 태수의 지시가 떨어지자 정균은 즉각 고개를 숙인 후 군사들 앞으로 걸어갔다. 옷에 깃발을 든 사령병이 달려나오자 정균은 가슴속의 답답함을 한 번에 털어내려는 듯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렁차게 외쳤다. 차림진을 전개하라. 정균이 목소리에 이어 사령병이 오세기를 펄럭이며 지령을 전하자 군사들은 날쌔게 움직였다. 정균은 진영의 마지막 대열에 선 군사들이 급히 달려 차림진을 완성하자마자 곧바로 다른 진영을 주문했다. 전대는 하익진을 펼치고 후대는 팔개진을 전개하라. 발걸음을 짧게 하고 땅을 차 흙먼지를 일으켜라. 한껏 기세가 오른 정균이 목소리에 군병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진영을 전개했다. 먼지가 뽀얗게 피어오르는 한가운데서 군병들이 이리 달리고 저리 뛰면서 진영을 전개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숙함과 더불어 감동을 느끼게 만들었다. 오! 최비는 찬성을 연발하며 한참이나 방정균이 진법을 펼치는 걸 보더니 이윽고 손을 들어 중지시키고는 정균을 곁으로 불렀다. 내가 일신이 무에는 양운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진법은 10배를 능가하는구나. 정규 너는 진정 타고난 진법가로다. 내 이제 너를 효성장군에 임명할 테니 일단 낭랑의 가장 큰 관문인 위추관을 지키고 있도록 하라. 여봐라, 군도를 가지고 오너라. 최비는 즉석에서 정균에게 장군의 군도를 주었다. 일찍이 보지 못한 군제로다. 앞으로는 언제까지나 측근에서 나를 보자 하도록 하라. 정균은 다시 한번 날아갈 듯한 기쁨을 맛보았다. 태수는 완전히 패했던 시합을 마지막 순간 중단시켜 무승부로 판정하고는 개인무사라면 당연히 무지할 수밖에 없는 진법 대결을 시켜 자신이 승자로 만들어준 데다 그에 그치지 않고 효성장군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태수님, 최비의 배려에 감동한 정규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한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그날 밤 태수는 낭랑의 고관들만 모인 가연루의 술잔치에 정균을 불러 같이 어울리게 했고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녀까지 붙여주었다. 어머, 이렇게나 새파란 분이 어떻게 고관대작들과 어울리셨을까? 태수님의 총애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네. 정규는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웅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또한 이제 출세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그가 양훈거의 지나치게 소심스러운 처신 속에서 끝없이 강요당했던 수양의 지루함을 일거에 털어버리는 기분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쭐한 것이었다. 그 우쭐함은 정균으로 하여금 지금 양훈거와 소청이 서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외면하게 만들었다. 안 오는군요. 서문 밖에서 양훈거 부녀는 서로를 마주 보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다. 초라한 수레를 세워두고 이들이 기다리던 사람은 방정균이었다. 그들 부녀는 더 이상 기다려봐야 그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는 말없이 길을 떠났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데 있었다. 무의 총이 양훈거, 그의 명성은 두높았던 만큼이나 떨어지는 속도 또한 빨랐다. 양훈거가 자객에게 당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낭랑성을 돌았고 쫓기듯 성을 떠나는 그의 뒤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댔다. 몇 날 며칠 동안 배신감에 몸을 떨던 소청이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낭랑이 자신들을 이렇듯 무참하게 버릴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소청의 분노는 결국 눈물로 이어졌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들판에서 소청은 소홍주를 들이켰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돛밤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사이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초연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던 양훈거의 귓가에 뜻밖의 말이 흘러들었다. 아버지, 우리 고구려로 가요. 소청이 말에 아직 온전치 못한 몸을 술에 의지하고 있던 양훈거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여줬다. 소청이 고구려를 떠올린 이유는 자신이 간세였음을 자백하는 편지 한 장 딸랑 남긴 채 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다루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양훈거 또한 모르지 않았다. 언젠가 정원에서 돌을 던져 백제의 자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던 알 수 없는 인물이 다루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양훈거 또한 고구려가 마냥 낯설지만은 않았다. 그래, 아가야. 그렇게 양훈거는 초라한 수레에 앉은 채 소청과 함께 고구려를 향했다.